70번 총수요 충격 및 총공급 충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 일반적인 총수요 총공급 곡선으로 풀라는 문제입니다. 보기 1번 총수요 충격으로 인한 경기 변동에서 물가는 경기 순행적이다. 총수요 총공급을 물가와 국민소득 평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로축은 국민소득, 세로축은 물가입니다. 그리고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 어그리게이트 디맨드,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커브. 그래서 최초 균형점이 여기서 2로 결정되어 있고요. 총수요 충격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양의 총수요 충격이 발생해서 총수요 곡선이 AD-로 우측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균형점은 이 다시로 이동하게 되고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물가도 상승합니다. 경기 순행적이라는 것은 이 국민소득의 방향과 같은 방향일 때 경기 순행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도 총수요 충격에 의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에 똑같은 방향으로 물가도 증가했기 때문에 1번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2번 총공급 충격으로 인한 경기 변동에서 물가는 경기 역행적이다. 그럼 최초 균형점 2에서 총공급 곡선을 한번 우측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것이 총공급 곡선이 충격으로 인해서 우측 이동한 곡선이고요. 그러면 균형점이 이 2-로 변화하게 되고 국민소득은 증가하는데 물가는 하락하죠. 그래서 경기 역행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3번 총공급 충격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은 합리적 기대가설이 주장하는 정책 무력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음의 총공급 충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여러 기간에 걸쳐서 물가 수준이 상승하고 생산이 감소한 현상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의하면 총공급 곡선이 좌상방으로 이동을 해서 물가는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게 합리적 기대가설이 주장하는 정책 무력성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합리적 기대가설이 주장하는 정책 무력성 정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합리적 기대가설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최적으로 이용하여 형성된 기대를 가지고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합리적 기대가설은 expectation pt 플러스 1기 오메가 t 이것이 p t 플러스 1기의 예상치, 즉 t기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t 플러스 1기의 물가를 이제 기대한다. 그게 이렇게 t 플러스 1기의 기대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을 합리적 기대라고 합니다. 이 합리적 기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공급곡선을 루카스 공급곡선이라고 하는데 루카스 공급곡선을 y의 as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 경제의 잠재적 산출량인 y 스타 더하기 감마 곱하기 물가 수준 마이너스 예상 물가 수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물가 예상을 합리적 기대에 따라서 예상하게 되고 만약에
물가를 정확하게 예측했을 경우에, 즉 expectation 물가가 실제 물가와 같다면 이 공급 곡선은 잠재 생산량 수준이 되고요. 만약에 이 물가 예상이 틀릴 경우에 이 차이만큼 에다가 이 계수인 오메가를 곱한 만큼 잠재 생산량에서 벗어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오메가는 이 경제 주체들의 착각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호는 0보다 큰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가를 과도하게 예측했을 경우에는 지금 오메가가 0보다 크고 이것은 0보다 작아지게 되죠. 그러면 잠재 생산량보다 실제 생산량이 작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물가 예상을 과소하게 했을 경우에는 이 오메가가 플러스이고 이 P-P expectation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잠재 생산량보다 더 크게 YS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 성질을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 평면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스 공급 곡선을 잠깐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루카스 공급 곡선이고요.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식을 보면 이 YAS 앞에 붙어 있는 감마분의 1은 이 PY 평면에서 기울기의 의미를 가지고요. 아까 감마가 경제 주체들이 착각하는 정도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착각하는 정도가 크면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착각하는 정도가 작으면 기울기가 가팔라지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물가에 대한 예상은 루카스 공급 곡선을 상하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제 루카스 공급 곡선을 평면에 그려보겠습니다. 민간의 합리적 기대에 따른 물가 예상이 정확하게 일치했을 경우 루카스 공급 곡선은 잠재 생산량 수준에서 수직이 됩니다. 그리고 물가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상향하는 모습의 공급 곡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을 예측이 일치한 경우가 되고요. 그리고 이 위쪽 부분은 아까 아래에서 봤지만 생산량이 잠재 산출량보다 더 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물가 예측이 과소하게 된 경우의 그 구간이고요. 이 아래쪽은 물가 예측이 과대하게 된 경우입니다. 즉, 민간이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상을 했을 경우에는 그 예상을 기대에 반영해서 물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게 돼서 이렇게 수직의 루카스 공급 곡선이 되고요. 정부의 정책을 예상하지 못해서 물가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우상향의 공급 곡선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민간이 정부의 정책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리적 기대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다시 그 물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게 되고,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는 공급 곡선이 수직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합리적 기대 가설에 의한 루카스 공급 곡선이고요.
이것이 주장하는 정책 무력성 명제를 알아보면 이 경제의 총 수요 곡선도 이 평면에 그려보면 AD 제로라고 하면 최초의 균형점은 이 제로였고, 정부가 확대 통화정책을 펴서 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D1으로 해서 우측 이동하게 되는데, 지금 민간이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예견해서 물가의 합리적 기대를 통해서 반영하는 경우에 이 경제 공급 곡선은 이렇게 수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균형은 바로 이 위의 점인 이 원으로 이동하게 되고, 정부의 이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의 균형은 잠재 생산량 수준에서 불변인 상태로 물가만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실질 변수는 영향을 받지 않고 명목 변수인 물가만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책 무력성 명제의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기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 정책 무력성 명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보시면 실질 변수인 산출량이 감소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책 무력성 명제에 의해서는 산출량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총공급 충격인데, 정부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기술력 향상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펴서 기업들이 한계 생산성이 올라가서 생산량이 느는 그런 정의 공급 충격이 와서 정부의 총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우는 상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역에 공급 충격을 줘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은 정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보기고요. 답도 3번이 됩니다. 나머지 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 명목임금이 하방 경직적일 경우 음의 총 공급 충격이 발생하면 거시경제의 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다. 명목임금과 고용량 평면에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로축은 고용량, 세로축은 명목임금, 그리고 이 평면에서 우하향하는 노동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 이 명목임금 평면이기 때문에 이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은 이렇게 물가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어떤 고용량과 관련한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 수요 곡선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 FN을 생산함수의 식이라고 하면은 그 노동에 대해서 미분한 한계 생산성이 이렇게 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는 명목임금이 하방 경직적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균형에서 결정된 이 임금 수준으로 경직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음의 총 공급 충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음의 총 공급 충격은 우리가 생산함수를 FN이라고 했으니까 N이고 여기가 산출량인데, 일반적인 생산함수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을 가지는 이런 생산함수가 있다고 할 때 음의 공급 충격은 이 생산함수가 하방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생산함수를 미분한 값인데, 이게 노동의 한계 생산성인데, 이것이 같은 노동량 수준에서 더 완만하게 변하게 됩니다. 즉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NPN에서 NP-로 하락한다고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노동 수요 곡선에서 F'N이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니까 이것이 하방 이동하게 됩니다. 전 구간에 따라서 전 구간에 걸쳐서 하방 이동하게 되면은 노동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처음 걸 ND0로 가고 ND1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초 균형점에서 이렇게 노동 수요 곡선이 하방 이동하게 되는데, 만약에 명목임금이 신축적일 경우에는 균형이 이 점으로 바뀌게 되고, 시장은 다시 이 고용량 수준에서 균형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제에는 하방 경직적인 명목임금이 이 선상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 수요는 이 명목임금 상에서 이 점으로 감소하게 되지만 노동 공급량은 그대로 원래의 점인 이 점에서 유지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노동 수요량과 노동 공급량이 일치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량이 노동 수요량보다 많으니까 이 길이만큼 이 경제에는 실업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의 불균형이 명목임금이 하방 경직중일 경우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 음의 총 공급 충격이 발생하면 AD/AS 평면에서 최초 균형점에서 총 공급 곡선이 좌상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물가 수준이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이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 곡선과 노동 수요 곡선에 이렇게 물가가 있기 때문에 그 물가 상승한 만큼 같이 상방 이동하게 되는데, 최초에 이 충격을 유발한 음의 총 공급 충격에 의해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하락한 이 효과가 유지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 물가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유지된 상태에서 두 직선이 위로 상방 이동하면 그 상방 이동하는 폭이 이 노동의 한계 생산성 하락했던 폭보다는 작기 때문에 지금 이 명목임금 선상에서 그 실업이 유지되는 그러한 거시경제 불균형은 그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5번 기술 진보로 인한 양의 총 공급 충격은 자연 실업률 수준을 하락시킬 수 있다. 자연 실업률이라는 것은 밀턴 프리드만이 정의를 했는데, 잠재적 산출량과 일치하는 실업률을 의미합니다. 즉, 총수요 변동과 관계없이 구조적이거나 마찰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실업률, 아니면 공급 측면에 교란이 없을 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의 실업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술 진보로 양의 총 공급 충격이 왔다는 것은 영구적인 총 공급 측면에서 한계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자연 실업률 자체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5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